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3학년 3월 학평 국어 해설, 저는 남국민입니다. 제1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화법과 작문이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 뭐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뭘 낼지가 이미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막막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고 시험지를 펼치겠지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총평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출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지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저는 일부를 알차게 꾸밀 겁니다. 자,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해 두겠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뭐 해마다 보면 그래요.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우연히 들었는데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은 제발 화작 공부를 저랑 함께 안 했다면 있잖아요, 얕은 화작 깊은 언어의 개념 강의의 1강, 2강이 화법 작문을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지를 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두 강만이라도 화작이 약한 사람은 가서 들으십시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화작의 신세계가 열렸다고.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어요? 화작이 이렇게 가능한 거였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거 3월 첫 학평의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첫머리에 그 얘기 한번 해놓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수능까지 절대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식의 문제풀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험은요, 전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 구성부터 얘기할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 올해에도 작년까지의 기준에 준하자면 1번부터 3번까지를 그렇게 한 세트로 화법 단독으로 만날 겁니다. 됐죠? 큰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것은요, 대체로 강연 아니면 발표예요. 그래서 거긴 지금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한 발표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 관한 걸 조사해가지고 학생이 발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강연을 하는 내용으로 1번에서 3번이 화법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번, 2번, 3번이 바로 이 화법 단독 1, 2, 3번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들이에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아예 세팅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기서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됐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4번에서 7번 이렇게 화법과 작문 융합 세트가 가운데 비익 세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긴 지금 동아리 학생들의 회의를 가로 줬고요, 나는 그걸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화법을 나를 작문 이런 식으로 긴 지문을 주고 4번, 5번 화법 문제, 6번, 7번 작문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들은 지금 전형적으로 항상 이 빅 세트, 가운데 세트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로 전형적으로 갖다 꽂아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8번에서 10번인데요. 요거는 작문 단독 세트예요. 됐죠? 그 작문 단독 세트는요, 주로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관한 학생의 논설문 그런 게 주로 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세에 관련된 지문을 줬고요. 그걸로 8번, 9번, 10번을 단독 작문 문제를 냈는데요. 이 문제들 역시 정말로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건 뭐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여태까지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AI가 만든 열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그 전형의 세계, 큰 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다면 각각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1번 1쪽 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쭉 읽어나가고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화법과 작문의 신세계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죠. 지금부터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그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자기 시험지에다 메모해 두십시오. 빨간 볼펜으로. 됐죠? 1번 문제입니다.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1번 문제 유형이라고 불러요. 왜? 항상 1번 그 지문 밑에 그 화법 대본, 발표나 강연의 대본 밑에 그 자리에 항상 위치합니다. 이 문제 1번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헤쳐나간다고요? 지문을 딱 보잖아요. 1번에서 3번 첫 세트를 만나면요, 맨 처음 부분 첫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을 상황 설정만 딱 보십시오.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왕실 의뢰인 종묘제례에서 공연된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종묘제례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탐구해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구나.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 그것만 딱 보고 1번 문제로 온단 말이야. 됐죠? 1번 문제 해결 요령은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 전형적인 1번 문제 유형은요. 먼저 지문 검토하기 전에요. 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들을 이야기입니다만 또 이미 함께 공부한 사람들 알겠습니다만 화법과 작문의 우리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요. 볼륨이 엄청나게 큰 화법 대본과 작문의 초고를 최대한 요령껏 검토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맞죠? 불필요한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그게 화작의 시간 단축, 정답률 상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 나중에 독서의 킬러 문항에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게 전체적으로 국어 시험의 이 시간 운용 전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이 1번 문제는 무조건 상황 설정이 종묘제례학에 대한 발표구나 됐으면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에서 항상 만나게 되는 전형적인 아이들 딱 보면 키워드가 눈에 보여요. 뭐?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 그 다음에 자, 자기가 말한 내용을 요약한다. 중간에. 그 다음에 순서를 안내한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힌다.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한다. 됐죠? 자, 요 선지들에서 여러분 요 키워드들이 항상 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인 그런 거예요. 요런 선제 1번 전형적인 1번 문제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예비군이 상비군이 한 많아야 20개 안쪽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번갈아 출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됐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체크 포인트 보십시오. 발표를 시작할 때라고 했으니까 맨 첫 부분을 봐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제를 선정한 이유, 즉 종묘제례학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탐구하게 된 이유를 밝힌 부분이 있는가를 빠르게 1문단 안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또 하나. 자, 3번 선지 볼게요.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한대요. 제가 퀴즈 낼게요. 상식에 의한 판단, 논리에 의한 판단으로 답해 보십시오.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는 건 맨 끝에 가서 할까요? 맨 처음에 할까요? 당연히 맨 처음에 해야죠. 저는 이러이런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건 알아두세요. 요 내용은 항상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체크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3번 선지는 1문단의 끝, 그리고 4번 선지는 아마 그거보단 좀 더 앞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은 1문단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1문단 끝에 볼까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악기와 뭐 연주에 반영된 음향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 다음 춤에 반영된 음향의 조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뭐 꼼꼼히 읽어나갈 필요도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처음에 뭐 하고 나중에 뭐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순서를 안내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답 고른 거예요. 됐나? 자, 보세요. 체크 포인트를 짚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딱 정답이 얻어 걸렸어. 그러면 실전에서 보세요. 이거 푸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다 읽고 풀 필요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금방 딱 보고 그냥 바로 답 3번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봤나요, 그런 거? 이런 식의 전략으로 저는 화법 작문을 계속 앞으로 헤쳐나갈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했다 그러면요, 이런 건 보통 동글동글동글 박사 뭐 이런 게 나와요. 항상. 그죠? 네모네모네모 연구원 뭐 이런 거, 그 뭐 세모세모 연구소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용하게 되니까 주로 따옴표, 큰 따옴표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필요도 없어졌지만, 또 그 다음에요, 내용을 요약했다. 요 선지는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 표지, 독해 표지를 가지고 빨리 알아채기는 쉽지 않죠. 요거는 약간 내용 어떤 그 의존적인 선지이기 때문에 검토의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게 편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이 쉽게 검토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는데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지를 훑어봐야 되는 최후 순위로 물려놔야 되는 그런 선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이런 뭐예요? 물음표만 빨리 찾아. 그랬을 때 질문은요, 여러분, 질문이 들어가 있어 물음표가 있느냐만 보지 마시고 질문을 언급한 요 1번 문제의 이런 선지에서는요, 그 질문의 용도,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는 데 질문이 사용된 경우인지까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질문을 던져가지고 청중과 상호작용한다든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무슨 중심 화제를 뭐
유도한다든지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뭐 청중의 배경 지식을 뭐 점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따라서 질문이 있느냐, 물음표가 있으니까 딩동댕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요 선지의 경우 요거까지 검토를 하시라. 오케이, 이해됐죠? 따라서 나머지들에 대해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으니까 없지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고 뭐 요거 1문단 끝에 요게 있으니까 1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빨리 골라라. 이런 게 요령이란 얘기야. 됐죠? 2번 갑니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나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료를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 있잖아요. 자, 이건 다 뭐라고? 여러분 공부 저랑 같이 한 사람들 알겠지만 화법 대본 안에서 괄호의 역할 3가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들은요 3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청중과의 상호작용. 아까 질문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렇죠? 뭐 대답을 듣고 이런 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준언어적, 비언어적. 예전 표현대로 하면 반언어적, 비언어적. 그런 표현들, 뭐 고개를 가로저으며, 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하며, 뭐 나직한 소리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괄호 안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이렇게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얘기가 거기에 괄호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료를 보여주며 어쩌고, 뭐 동영상을 제시하며, 뭐 이런 거 있죠? 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만 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문제, 2번 문제는 어떻다고? 이건 기본적으로요. 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괄호 파트만 거기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검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용 흐름상 말이에요. 딱 괄호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를 보여주며라는 게 있는 이 문단의 첫째 줄에 있는 첫째 줄, 둘째 줄에 걸쳐 있는 것은 자료 1에 관련된 요거요. 요거 축하고 어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는 것이고 3문단과 4문단의 첫째 줄에 나오는 그 자료를 보여주며 자료를 가리키며 어쩌고 하는 그 3, 4문단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요 자료 2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 5문단 가가지고 자료를 보여주며 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요즘도 열리는 종묘제례학에 관련된 거. 자, 내용 흐름을 다 읽고 검토할 필요 굳이 없이 해당되는 그 괄호 찾아가지고 자료라고 언급되어 있는 그 괄호 안에 그 바로 앞뒤에 있는 맥락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자료 1 그랬으면 그게 바로 2문단에 있는 자료 1 거기에 봅니다. 그러면 뭐 악기가 바로 축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축.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충 2문단에 대충 보니까 축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밑에 어가 어쩌고저쩌고. 2문단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축과 어의 모양과 연주 방법을 설명했다 아니다는 알 수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 이 모양이 어떻고 또 연주 방법이 뭐고까지 여러분이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 없어. 담화의 구조를 보세요. 아, 모양과 연주 방법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만 캐치했다면 딩동댕 좋았어요. 자, 2번 갑니다. 자료 2를 활용하여 그랬는데요.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이루어진 음향의 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3문단에 가니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가지고 뭐 오향, 친제, 반차도 그죠? 그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이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가로 표시된 부분에 상월대, 나로 표시된 부분이 하월대 어쩌고 했거든요. 그게 가, 나 이런 기호가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요게 여기에다가 요 기호죠. 맞죠? 요 기호가 지금 그 대본 안에도 언급돼 있잖아요. 원문자 가, 원문자 나 같은 거. 그런 얘기가 요게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괄호 바로 인근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음향의 조화다라는 건 사실 1문단 맨 처음에 그 1문단의 맨 끝에 아까 우리 1번 문제 정답지 3번에서 언급했던 대로 음향의 조화에 관한 걸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맞죠? 자, 3번 가볼까? 자료 3을 활용하여 그랬는데요. 종묘제례학이 공연되는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소개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날짜와 시간, 장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지를 찾으려면 5문단에 그 괄호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며 라는 게 5문단 첫째 줄에 있잖아. 마지막 문단에. 그럼 거기에 보면 바로 인근 정보만 일단 탐색하라고? 그럼 뭐예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엔 종묘에서. 그랬으니까 자, 행사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상월대와 하월대에서 사용하는 축과 어가 만들어진 유래를 제시한대. 에이, 이런 건요. 만들어진 유래까지 나오려면 상대적으로 좀 더 볼륨이 커야 돼. 이 대본이. 보통 그래요.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또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문제들 풀어보면 알죠. 이런 정보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볼륨이 더 길어질 거거든. 요거는 없는데, 이런 만들어진 유래라는 거 없는데 일부러 정답지, 부적절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 넣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혐의가 짙습니다. 경험상. 그쵸?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 봐도요. 여기 자료 1과 2 그랬는데 거기 지금 축과 어에 대한 얘기가, 여기 사실 자료 2에 관한 거에서는 뭐 축과 어가 좌우에 어디에, 여기 가와 또 여기 밑에 나에 해당되는 거에서 축과 어가 우측에 뭐 좌측에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만 있지 만들어진 유래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아까 우리 1번 선지를 검토할 때 여기에서 생김새가 어떻고 연주 방법이 어떻고에 대한 걸로 요 두 악기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진 유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1번 선지 판단할 때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5번 갑니다. 2와 3을 활용하여 종합예술로서의 종묘제약이 현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대요. 이게 지금 2020년 건데,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2번 선지에서 봤습니다만, 3번 선지에서 봤습니다만, 요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종합예술로서의 종묘제약이 현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얘기. 여기 물론 살짝 여기 자료 2를 함께 언급하기 위해서 대본에 보면 뭐 이런 그 포맷을 오늘날에도 사실 취한다 이런 얘기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긴 한데요. 그거를 굳이 안 봤다 할지라도 말이죠. 요게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하면 4번 선지의 경우는 만들어진 유래가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발표를 듣고 청중이 보인 반응이에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저랑 함께 화작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직감했을걸요? 소리 질렀을걸? 고떠문이다! 그죠? 고향을 떠난 문제. 왜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해요? 대본에 대한 검토 없이 문제의 내적 논리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총평에서 3번 문제와 9번 문제를 그런 문제 대표적인 경우로 고떠문으로 언급했던 겁니다. 자, 3번 문제에서요. 이거 보세요. 청자 1 어쩌고저쩌고. 이건요. 대본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선지에서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의 매칭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역시 전형적으로 맨날 이렇게 3명 보통 등장시켜요. 자, 갑니다. 얼마 전에 종묘제례악 공연을 영상으로 봤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항상 등장하는 패턴을 보시라고. 얼마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걸 떠올리는 언급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청자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놓고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되어서 좋았어 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선지가 맨날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축과 어 이외의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건 아쉬움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청자 1이 두 덩어리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게 물론 세 덩어리일 수도 있어. 선지 3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자기의 최근 뭐 어떤 경험을 환기했다, 떠올려봤다. 두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 선지 뭐 추가되었으면 좋을 정보를 언급하면서 생각하면 떠올리면서 이제 뭐 비판적인 듣기를 했다. 그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런 게 선지가 3개나 가능해. 항상 등장하는 아이들이야. 이런 애들은. 그쵸? 그럼 보세요. 청자 1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어 라는 거 해당되는 거 1번 선지 맞는 거 보이시죠? 자, 2번 갑니다. 청자 2에 관한 얘기인데요. 문무가 양을 상징하고 무무가 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런가 보지. 우리는 안 읽었지만 거기 지문에서 발표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 보지. 봄이 있어요. 있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문무와 무무가 왜 각각 양과 음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워 그랬어요. 뭐가 아쉽다는 거야.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쉬운 점을 드러냈어. 요 점은요. 요거하고 또 통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청자 1은 요것도 설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요 얘기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런 엮어가지고 만들 선지들을 준비해 놓는 게 있다고. 자, 내가 자료를 찾아봐야지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도 맨날 나옵니다. 왜? 여기에 관련 내용을 알아봐야겠어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청자 2와 청자 3은 뭐 능동적으로 자기가 추가로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고 이런 선지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게 선지에 다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왜? 이건 과학이에요. 여태까지 기출이 말해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선지.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발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거 맞아요? 설명해주지 않아서 아쉬운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니까 당연히 맞지. 됐나요? 3번 갑니다. 청자 3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음악 시간에 그쵸?
배워서 알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하여 맞죠?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대상을 떠올린 거 맞잖아요. 그죠? 종묘제략 이외에 문묘제략이라는 것도, 즉 요게 종묘제략이라는 게 발표 내용이었는데 핵심 주제였는데 요거는 지금 안 나와 있던 거였잖아. 그래서 관련 있는 대상을 떠올린 거 맞고요. 4번 갑니다. 청자 1과 청자 3은 발표의 일부를 언급하며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땡, 틀렸잖아요. 왜? 청자 1과 3이 자,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나요? 생각해봐요. 얘는 아쉬운 점이라는 건 뭐야? 추가 다른 정보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궁금증이 생긴 거야. 서로 어떻게 다를까? 즉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문묘제략이라는 것하고 지금 발표자가 얘기한 종묘제략이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관련 내용을 탐구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무슨 타당성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게 여기 없지요. 청자 1도 없고요. 청자 3도 없어요. 됐죠? 따라서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5번 갑니다. 청자 2와 청자 3은 발표를 듣고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따라서 5번 선생님 맞고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왜 제가 뭐라고 불렀다고? 고향을 떠난 문제. 왜 그렇다고요? 얘들은 지문의 내용하고 내용상 묶여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맞죠? 무엇과 무엇. 이 보기와 아래의 선지 사이의 매칭만, 논리적 연관성만, 하자가 없는지만 점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죄송합니다. 항상 화작을 풀 때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출제 고생해서 하신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 그렇게 공들여서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긴 지문을 만들어 두셨는데 꼼꼼히 안 읽어보고 그냥 문제 정답 3개 다 맞춰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됐죠? 자, 수능 시험 보고 딱 집에 왔는데 화작에서 뭐 나왔더라?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다 맞았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최대한 요령껏 검토,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야 된다. 무턱대고 쭉 다 읽고 이게 맞구나, 이게 틀구나. 이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은 시간 들이지 말자.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에서 7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요령에 관한 전략적인 설명들을 또 지금부터 또 요 가운데 세트들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1번에서 3번 화법 단독,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작문 단독. 얘네들 두 개는요, 스피드 그룹이라고 제가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4번에서 7번 이 빅 세트는 주의력 그룹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얘네들은 덤벙대면 큰일 나요. 3문제짜리도 아니고 4문제짜리고 또 앞에서 총평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5번 문제처럼 덤벙대다가 괜히 틀리면 큰일 나는 아이들도 생겨요. 그런 문제 유형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문을 대체로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 읽을 수 있다면 안 읽어내는 것도 또한 요령이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요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 알걸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일컬어서 길잡이 문제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놨습니다. 그죠? 왜 그렇지? 얘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통 화법, 대본이나 뭐 토론이나 대화나 이런 데서 띄엄띄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그어놔요. 그래놓고 얘가 뭐 어떤 발화다, 이 발화의 성격이 무엇이다 에 대한 분석을 1, 2, 3, 4, 5번으로 만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분석 5개의 선지 가운데 4개는 무조건 옳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제가 주의력 그룹이라고 속했다고 얘기했고 그게 길잡이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요, 전체 화작 10개의 문제 가운데 난도가 제일 낮은 문제입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왠지 아시죠? 길잡이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이 길잡이 문제를 먼저 풀어나감으로써 이 꼼꼼히 읽지 않아도 되는 가 전체의 회의의 이 큰 흐름을, 내용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즉 4번 문제를 빠르게 요 밑줄 그어놓은 부분만 빨리 풀고 그 인근의 정보만 탐색해도 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가를 거의 다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서로 해나가는지를 그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갑니다. 1번 기억인데요. 교지 담당 선생님께서 교지 건강상식 코너의 글을 우리 의학 동아리에 동아리에서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그랬어요. 자, 교지 담당 선생님이
의학 동아리 우리한테 건강상식 코너에 실릴 글을 써달라고 하셨대. 회의 안건을 제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지 담당 선생님이 우리한테 집필을 의뢰해 오셔서 무슨 내용으로 구성할지를 지금부터 회의를 할 거야. 자, 쉽죠? 그런데 요 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의 기본 세팅을 알게 됐단 말이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회의를 시작하는 건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좋았어. 그다음 니은 갑니다. 니은 부분 보세요. 이제 얘기가 흘러가겠지. 물론 기역에서부터 니은까지 사이가 꽤 멀어요. 그 흐름들을 대충 잡아나가면 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했어야 될 얘기 한 가지 언급했어야 될 얘기를 지금 떠오른 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자, 맨 처음에 세트 조망할 때 제가 언급 빠뜨린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발표나 강연 세트 있고요. 맨 끝에 사회적인 이슈에 관한 논설문을 주로 쓴다고 했죠. 가운데 빅 세트, 융합 세트라고 했는데 이 세트는요 주로 학교 생활하고 관련이 있어. 아시죠? 그래서 뭐 학생회 아이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한다든지 동아리 아이들끼리 어쩌고 한다든지 무슨 과제를 함께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반 아이들이 무슨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토의를 한다.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죠? 교지에 실을 글을 의뢰받아가지고 함께 그것을 동아리 아이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기역에서부터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기역에서부터 니은까지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그 회의를 하는 상황 같은 건 여러분한테 되게 익숙하고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야. 주제도요. 그러니까 이런 가에서 내용을 기역에서 니은까지 사이를 빠르게 훑어나가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니은으로 건너가면서 대충만 보고 짐작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내용을 구성해도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보세요. 니은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고. 니은 볼게요. 자, 척추 건강에 대해 알려주는 전문 잡지의 기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모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라고 했거든. 그러면 보세요. 상대방이 우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바로 직전의 얘기를 봐야 되겠지? 그럼 볼 수밖에 없어. 이 얘기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그쵸?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맞네. 경험은 뭔데요? 내가 전문 잡지의 기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는 경험. 그러니까 요 얘기도 너무나 당연히 맞아. 됐죠?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여기 막 머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화학법과 작문에서는 문제 풀 때. 자, 이런 이유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니은에 해당되는 분석이 참이라는 걸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줬고 그게 너무 정보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면 어려울 텐데라는 우려까지 제시된 다음에 니은이 왔구나라는 정도를 그 흐름을 대충 파악했다고 됐죠? 그다음 디귿 갑니다. 얼마 전에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읽었어. 그랬네요. 그러면 앞서 논의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쉽게 드러나죠. 그죠? 자, 봐요. 얼마 전에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읽었어. 바로 앞에 얘기가 뭔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는 말에 이어서 나온 그 발화인데 그거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발화들은 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내 말은 이러이러하는 얘기지? 이런 걸로 주로 구성돼. 근데 이건 그런 발화가 아니라고. 답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잡이 문제에서는요. 정답 찾았다. 바로 넘어가자. 아니에요. 아까 1번 문제처럼 답 찾았어. 그럼 넘어가도 돼. 근데 이건 아니에요. 리을 미음까지 제가 검토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얘는 길잡이 문제라서. 리을 미음을 통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마저 봐두는 게 더 이득이야. 이건요. 1번 선지에서 답이 바로 나왔다 할지라도 2, 3, 4, 5번 선지까지 다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됐죠? 갑니다. 그럼 보세요. 리을 갈게요. 척추 건강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학생들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쓰면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얘기가 뭐야? 생활 습관에 초점 맞추어 원인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게 효과적일 거다라고 찬동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상대방의 제안이 지닌 효용성, 쓸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맞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답이 나왔으니까. 얘도 당연하게 맞을걸요? 그러나 동그라미 치는 게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얘기가 어떻게 더 이후에 흘러가는지까지 봐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니다. 미음 갈게요. 자, 그보다는 그러면 봐요. 앞에 있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척추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더니 미음에서 뭐라고 해요? 그보다는 제시된 원인을 바탕으로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 맞지요? 됐네요. 그러면 봐요.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난도 낮은 문제 정답은 쉽게 골랐고 이 길잡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했다? 이 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왜 이 회의가 시작됐고 주요한 내용은 뭘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맞죠? 그럼 봐.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척추 질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심해야 되고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을 척추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얘기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예방법을 얘기하는 걸로 글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즉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나 글의 흐름이 될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걸 나머지 선지까지를 다 훑어보는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이 문제 해결됐어요. 됐죠? 그럼 5번 갑니다. 자, 제가 총평에서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별도의 특별한 어떤 요령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귀찮은 문제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건 지금 어떤 문제들은 A라고 어떤 부분을 묶어주기라도 하지 이건 묶지도 않았어. 가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걸 다시 풀기 위해서 막 다 이러면요 되게 힘들어져요.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지문을 검토할 때 요령을 하나 제가 개발한 요령을 여러분한테 추천하죠. 뭐라고? 보통 학생 1, 2, 3이에요. 많이 나오면 4 정도까지 등장하죠. 여러분 기출문제 보세요. 학생 6, 7까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4 정도까지인데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학생 1을 자기 캐스팅하고요. 학생 2, 3, 4를 자기 평소에 제일 친한 친구들 1, 2, 3로 정해놓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본을 검토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대본을 읽을 때 그냥 무명시 학생 1, 2, 3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 친한 친구 누구가 아무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두 번째 친한 내 친구 누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상상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읽으면요. 똑같은 독해를 해도요. 이 선지들을 판단할 때 정오 판단할 때 훨씬 유리해져. 내 친구 예를 들어 뭐 명인이가 뭐 얘기하는 걸로 했어. 그럼 그 명인이가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아까 읽을 때 시뮬레이션 됐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가지고 막 다시 찾아가지고 하는 일 번거로움을 훨씬 더 빨리 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요령으로 해보시면 정답이 4번입니다. 학생 3의 척추질환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학생 2의 제한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그랬는데 학생 3이 여러분 디귿에서 보세요. 자, 기사를 읽어서 이를 활용하여 글의 시작 부분에서 척추질환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라는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학생 2의 제한이 지닌 한계를 보완한 것인가요? 학생 2의 제한이 뭐였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뭐 그런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3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한 말이라는 게 거기에 니은 있는 거, 디귿 있는 거 정도인데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독감을 어쩌고 하는 얘기는 말고요. 그건 뭐 사소한 얘기니까 논제를 처음 잡아나갈 때 이제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는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 위에 얘기는 의미 없고 그 밑에 학생 3이 좋아 뭐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느니 뻐근하다 느끼는 거 많잖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 거야. 이렇게 찬동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 같은 경우는 요 얘기지, 그지? 요 2번 선지에 해당되잖아요. 따라서 학생 3이 했던 발화에 대해서 맞는 진술을 했으니까 얘는 맞지만 디귿이 걸려있는 발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기 때문에 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제가 총정리할게요. 이름 문제의 유형은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골치 아픈 문제. 캐스팅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어떤 요령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다. 다만 그나마 좀 고마운 문제일 때는 이 문제 유형 가운데서 일부분을 묶어서 A에 관해 분석하고 이렇게 해줄 때가 그래도 그나마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들은 분석을 서로 엮여있는 앞뒤가 엮여있는 이런 문제 시간 충분히 쓰면서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진짜 팍팍 정답만 골라내고 넘어가라고 제가 추천합니다만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조금 더 진득하게 정답을 맞춰야 된다.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캐스팅 할 것을 친한 친구들
학생 2, 3, 4위 자리에 들어갈 친구들을 항상 유념해 두고 있으십시오. 평소에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죠. 자, 6번 갑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역시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문제에서 요령이라고 할 만한 건 제가 전략으로 이런 얘기할게요. 문단 단위로 스캔하십시오. 자, 받아 적어. 문단 단위로 스캔하라고요.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하라고 그러는지. 이런 글들을요. 꼼꼼하게 다 비문학 독서 지문 읽듯이 읽어나가는 건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건 시간을 너무 과하게 쓰는 일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제가 전략을 목에 핏대 세우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한다고? 각 문단을요. 내용의 흐름을 잡는다고. 그리고 그 흐름은요. 이미 아까 4번 문제를 풀면서 가의 회의 내용에서 회의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실은 나 글의 흐름을 이미 잡았죠. 제가 4번 문제에서 그거 언급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나는 어떻게 된다고? 1문단이 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을 저해하고 학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 1문단. 2문단 가죠. 자, 2문단 어떻게?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운동 부족 이런 게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2문단에서 흐름이 갔고요. 3문단 예방할 수 있는 방법보다 첫째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둘째 틈틈이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준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첫째, 둘째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 독해 표지로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문단 단위 스캔에서 중요한 것은 각 문단에 맨 앞과 맨 끝을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대충 이 문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됐나요? 그렇다면 보세요. 1번 척추질환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려주며 척추질환의 위험성을 제시한다. 자, 척추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제시는 어쨌든 이 글의 맨 앞에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인데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제시가 그 지금 대충 훑어본 1문단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있었나? 없다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는 생각해 볼까요? 자,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한 거 나왔지? 거기에. 자, 운동,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문단에 가니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른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준다 해가지고 그 둘째에 해당되는 운동법이 둘째에 해당되는 내용의 요소잖아요. 따라서 여기 들어있네. 앓고 있는 청소년의 연평균 인원을 제시한대요. 그럼 숫자 빨리 찾아야죠. 그러면 거기에 첫 문단에 둘째 줄 보니까 연평균 5만 명의 이름이 딱 나오네요. 됐네. 됐지.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 언급하며 그럼 그 얘기가 자 거기에 2문단에 가니까요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어쩌고 이것도 당연히 숫자하고 관련 있는 진술 형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빨리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와 책을 볼 때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주어 척추질환 예방법. 자, 그러면 그건 예방법에 해당되는 거 3문단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게 근육 운동법이었고 첫째에 해당되는 게 바른 자세에 관한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여기 들어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 글 전체의 큰 흐름을 문단 단위로 스캔하면 거기에 걸리는 아이들과 안 걸리는 아이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물론 근본적으로는요. 이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이 세트 전체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용의 의존도가 높아요. 자,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했던 얘기를 증명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8번에서 10번을 뭐라고? 스피드 그룹이라고. 근데 4번에서 7번 가운데 빅세트를 주의력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다고? 5번 문제나 6번 문제처럼 내용을 어느 정도는 훑어봐야 되는 아이들의 문제들이 반드시 그런 아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빅세트는요 절대로 덤벙덤벙 넘기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묵직하게 전공법으로 풀어야 되는 세트는 바로 가운데 있는 이 세트고 바로 5번 문제 같은 유형과 6번 문제 같은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됐어요. 7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봅니다. 선생님 조언이에요. 척추 건강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척추 건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내용으로 마무리해보렴. 됐어요? 이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해.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 유형입니다. 이건 수능이 현재의 형태로 개편되기 이전부터 작문 문제로 맨날 나오던 문제 유형인데요. 최근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건을 그냥 조건 1, 뭐
조건 2 뭐 어떻게 할 것, 조건 3 뭐 비유법을 활용할 것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수업 상황 같은 걸로 선생님의 조언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놨지. 이걸 해체해서 제가 좀 전에 첫째 뭐 할 것, 둘째 뭐 할 것, 셋째 뭐 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여러분이. 자, 봅니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이유, 이게 예를 들어 A 조건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 이게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이렇게 A, B, C를 추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A, B, C 가운데서 A, B가 서로 닮아있는 내용 조건임을, C만 형식 조건임을 파악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보통은요,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하죠. 왜냐하면 비유가 사용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금방 파악이 돼. 특히나 직유가 사용된 경우에는 마치, 뭐뭐인 듯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 이런 아이들이 눈에 팍팍 띄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면 빨리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요, 일반적인 경우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게 선지 5개 가운데 한 2개 정도를 바로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즉, 운 좋으면 삼지선다 아니면 운 좋으면 이지선다까지로 바로 압축할 수 있는 게 이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라는 거야. 전략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또 하나 전략 얘기할게요. 내용 조건이 복수로 정해졌죠. 이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럴 때는 보통 있잖아요. 선지가 보통 2덩어리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게 2문장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앞문장은 A 조건, 뒷문장은 B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익숙해져서 저와 함께 공부해서 전략이 생긴 눈으로, 얄팍한 화작의 눈, 전략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선지 중에서 내가 다 골라야 될 하나는 어떻게 되겠다?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문장은 청소년들한테 척추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한 거고, 둘째 문장은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 2문장 가운데 어딘가에 비유가 들어있어. 그런 걸 고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첫 문장, 청소년뿐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들도, 이러면 벌써 얘는 탈락이야. 왜? 첫 문장이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라고 그랬다니까? 얘는 탈락이죠. 비유가 있는 점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아, 이게 조건 탈락이니까. 보세요. 이건요,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러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즉, 이 조건들, 준 조건들을 모두 다 지키고 있는 제일 잘 지키는 거 하나 고르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틀렸다? 그럼 바로 탈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시라. 그러면 먼저 탈락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볼게요. 우리 몸의 보배인 척추가, 벌써 C는 됐어. 그죠? 우리 몸의 보배인 척추. 그래서 이거 은유법이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와, 됐어. C 조건 됐고요. 척추가 건강해야 신체적 성장이 원활해지고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뭐야? 청소년하고, 지금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진 않았지만, 자, 신체적 성장, 학업의 효율성, 그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보세요. 이게 A 조건 만족했고요. C 조건 여기서 만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바르게 앉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이랬으니까 바로 이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B가 됐어요. 볼 필요도 없지. 끝났어요. 2번이 답인데? 이 조건들을 다 만족했는데? 됐죠? 3번 갑니다. 척추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벌써 얘는 탈락이에요. 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출제자는 이거의 정답을 만족하는 정답지를 하나 만들 때, 작성할 때 첫 문장을 뭐로 만든다고? 이거. 청소년들에게 척추 건강이 중요한 이유로 만드는데 얘는 벌써 탈락이야. 얘는 척추의 중요성이지. 자, 척추 질환을 방치할 경우 심폐기능과 소화기능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면, 자, 아니죠. 땡. 완전히.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목을 움츠리고 있는 것은 척추 건강에 독이 된다. 독이라는 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얘기가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없죠? 그걸로 볼 수 없어. 얘는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유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탈락이고요. 자, 5번 갑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에 제일 좋은 보약이다. 자, 건강에 제일 좋은 보약이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에 특별히 국한된 얘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라고. 됐죠? 이걸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설명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묵묵하게 푼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적어도 조건을 보고 요리를 해서 정답지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이 경우는요,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정답지를 가능성 있는 애를 빨리 팍팍 줄일 수 있는 경우에 아쉽게도 해당된다고,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조차 여러분은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비유하고, 또 여기에서 시 조건으로 매우 자주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비유하고 대꾸예요. 어떤 데는 대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표 같은 걸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걸 시키면서 대꾸를 활용해서 뭔가 기억에 오래 남게 한다든지 뭐 어쩌고 이런 걸 여기다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요, 딱 보고 대꾸, 뭐 아니면 뭐 반복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눈에 띈다고.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조건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어져. 걔네들은 바로 아웃이죠. 바로 퇴출당하거든. 그러면 적어도 삼지선다, 운 좋으면 이지선다만 가지고 내용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걸 바로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됐지? 자, 8번에서 10번 갑니다. 장문 단독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논설문을 쓴 것, 주장을 담은 글, 즉 목적으로 치자면 뭐라고요? 자, 보세요. 글의 목적은 뭐냐면 게임 중독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힌다 그랬어요. 요 얘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용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건 뭐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알죠? 글을 쓸 때의 목적은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냐, 아니면 이렇게 설득을 하려는 글쓰기냐. 이게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설득하는 글쓰기죠. 아니면 무슨 친교, 사회적 관계 작용, 아니면 무슨 정서 표현의 글쓰기냐. 이런 크게 나누면 요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보통은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는 장문의 상황, 목적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라는 얘기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8번과 10번에 전형적으로 뭐 자기 주장, 그 얘기는 곧 내 글을 읽을 독자들의 생각이나 태도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어 놓으려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게임 중독세라는 것이 뭐 도입돼야 된다? 아니다 라는 자기의 어떤 주장이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을, 설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겠지. 자, 주제는요,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네. 그럼 봐요. 아, 그러면 도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 필자의 목적, 주제고 생각이고 입장인 겁니다. 예상 독자는 누구? 우리 학교 학생들. 됐죠? 그럼 보세요. 학교 신문에 실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인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뭐라고요? 장문 상황이 이렇게 문제에 제시됐을 때는 이걸 반드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자, 장문 상황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의 목적이 뭐냐, 글의 주제가 뭐냐, 예상 독자가 누구냐. 오케이? 이 세 가지는 필히 체크해야 되는 필수 요건, 너무나 중요한 장문의 초기 상황 조건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면 뭐라고? 목적, 주제, 예상 독자 플러스 매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교 누리집, 홈페이지 뭐 이런 데에서 동영상을 링크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신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이에다 인쇄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매체가 무슨 역할을 할 만한 상황 설정은 지금 아닌 거야.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학생의 메모에 해당되는 장문 상황의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라. 왠지 아세요? 이 세팅 자체의 초기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장문 상황에서 준 목적이나 주제나 예상 독자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술이 되어서 정답으로 골라야만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아니, 반드시는 아닐 수 있는데 꽤 자주 출제되고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출제 요소로 작용해요. 이걸 놓쳤다, 그래가지고 정답을 못 찾았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챙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본 초기 값을 잘 알아두시라, 기본 세팅을. 자, 독자 분석 볼게요. 일부 학생들은 게임 중독세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봐, 이 얘기는 당연히 이 기억을 고려해서 이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 장문 상황이요,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만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것만으로는 별로 학교 신문에 실을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만한 세부 내용이 여기에 제시된 거예요. 자, 어떤 애들은 게임 중독세라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럼 봐요. 이 기억으로부터는 당연히 뭐가 이어질 수 있겠어? 글을 쓸 때 게임 중독세가 무엇이고 왜 걷고 그런 뭐 하는 세금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가 그냥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만 주장을 하면 그게 성립이 되겠냐고, 글이. 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독자는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게임 중독세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해 준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거기에 8번 문제, 그런 문제, 그거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입장, 즉 뭐예요? 어떤 학생들은 게임 중독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럴 때 이 학생들에게는 사실 독자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말이에요. 자, 봐요. 뭔지 모르는 아이한테는 이게 뭔데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면 안 된다는 자기 주장을 펼치면 되겠고, 알고 있는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설득이 될까? 야, 네 생각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야, 내 생각이 더 옳아라는 걸 얘가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기 위한 전략으로 기억, 니은 각각에서 8번 문제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놓고 나 학생이 글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문은 읽어보지 않고 통째로 스킵하는 게 우리의 핵심 목표라면서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화법의 대본, 장문의 초고, 즉 나 글 같은 거, 긴 글을 최대한 스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요. 요 가처럼 장문 상황, 독자 분석에 대한 건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스킵할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8번 문제 볼게요. 기억, 니은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의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보세요. 요 기억과 니은, 예상 독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썼다. 그랬을 때 나의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얘기는 나에서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네. 어떻게든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네. 오케이? 자, 8번은 그렇고요. 그다음 9번은요.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자, 잠깐 넘어가 볼게요. 8번 지나간 다음에 9번.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 그랬으면요. 이 9번은요. 자, 아까 제가 총평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이거는요. 요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고향을 떠난 문제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니까 B에는 뭐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친 글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내용 수정, 보완, 고쳐쓰기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갑니다. 8번 문제는요. 이렇게 기억, 니은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의 활용된 글쓰기 전략. 자, 다시 한번 요거 보고 갈게요. 기억은 뭐냐면 게임 중독세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고, 니은은 뭐냐면 나하고 입장이 다른 애들이야. 도입해야 된다는 아이들입니다. 됐죠? 자, 그걸 바탕으로 8번 문제를 풀 텐데 생각해 볼게요. 그럼 봐.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과 중독세를 도입하는 목적을 제시한다. 이거는 글 보기 전부터 이미 타당하다고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선지를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기억 같은 조건을 주지도 않아요. 이해됐나? 출제자의 심리를 생각해봐요. 의도를 간파해보라고. 이 선지 만들려고 기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자, 기억을 고려하여 게임 중독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요거는요, 있는지 아닌지 봐야죠. 고맙게도 1문단 딱 보는 순간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맨 처음에 나오네. 그죠? 그 게임 이용장애, 즉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뭐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거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상황이라 여러분도 관심 있고 아는 내용이라 더 반가웠을 텐데요. 요거 확인됐어요. 맨 첫 문단만 봐도, 첫 도입부만 봐도 바로 그냥 결정이 되거든. 그럼 이제 정답은 니은에 관한 것, 즉 상반된 입장의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됐네요. 그럼 3, 4, 5번 니은을 고려하여 라는 것만 우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게임 산업을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가지고 게임 중독세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 나 글이 펼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카지노, 복권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분류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 이 나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큰 틀에서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6번 문제를 풀 때 활용했던 전략 뭐라 그랬어요? 문단 단위 스캔이 필요하다. 자, 1문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 중독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나는 반대한다. 오케이? 자,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봄으로써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나는 그 중독세 도입에 반대한다.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게임 중독세라는 게 뭐에 대한 얘기가, 그 개념 정의 같은 게 나와 있겠지. 거기에 게임 중독 세란 해가지고 1문단 중간보다 조금 아래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요거 그죠? 1번 선지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무언가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테니까. 1문단 확인됐고요. 2문단 갑니다. 자, 세금 징수의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2문단이야. 됐죠? 즉 봐요. 거기에 담배 얘기가 언급돼 있네요. 담배 건강 증진 기금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건강에 유해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인데 게임은 그렇다. 의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무슨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당위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3문단. 게임 업체의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맨 앞과 맨 끝이 돼 있어. 그 사이에 보니까 사행산업 얘기가 나오네요. 복권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뭐 나와요, 그죠? 카지노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내용 체크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게임 산업을 얘네들처럼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 거,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어때요? 자,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산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답이 3번입니다. 오케이? 왜? 니은을 고려하여 얘네들하고 똑같이 사행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필자의 입장, 생각하고 달라요.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죠. 글의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 혹은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당위성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는 2문단의 내용이 이어서 3문단의 내용에서는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매출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에다가 또 한 번 중독세를 매기는 것은 과도한 이중 과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문단 안에서 요 얘기 사행산업으로 분류했다라는 게 팩트에 어긋나. 그죠?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산업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3번으로 골라내야 돼요. 4번 갈까? 니은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들어 게임 중독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3문단의 그 끝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요. 자, 거기에 맨 끝에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4문단에요. 4문단의 내용은 뭐야? 편견을 강화해서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식화한다. 사회 문제를 주장하는 기업이란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게 이제 A 부분에 해당하는데 4문단이고 5문단은 뭐야?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퇴보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독세에 물리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으로 돼 있어. 즉, 자, 이 사람이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게임 중독세라는 건 이런 건데 나는 그 도입에 반대한다. 1문단. 2문단 흐름 뭐예요?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뭐가 유해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거를 부과를 하지. 당위성이 없는데? 그 다음 3문단 가서 조세 부담 과도하게 지우는 거다. 게임에만 왜 부과를 하느냐. 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 다음에 4문단 가서 편견을 강화해가지고 게임 산업을 안 좋은 산업으로 이미지를 잘못 가지게 할 수 있다. 5문단 가서 게임 산업이 위축돼가지고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금으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을 밝히고 게임 중독세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위에요. 그 2문단에서 담배 얘기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무슨 특별 목적 기금 조성하는 얘기가 2문단에 잠깐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밝히는데 게임 중독세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거기에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자, 내용에 결부되는 문제죠. 제가 아까 앞에서 총평에서 언급했던 문제 5번 문제와 8번 문제를 언급했었어요. 자, 5번 문제는 화법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8번 문제는 작문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서. 큰 틀에서 문단 단위의 스캔 같은 게 필요한 그런 문제 8번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함정이 실렸는데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마 실시했다면 이 8번 문제가 화작 문제 가운데 오답률 제일 높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전형적으로요. 화작 문제도 이렇게 봐요. 팩트를 글 속에 있는 팩트를 정보를 살짝 위배하게 하는 진술로 정답지를 만드는 게 속아 넘어가기 제일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거지. 그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너무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기억 니은이
기억은 각각 기억과 니은이 각각. 기억은 정보가 없어서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도 모르는 아이. 그래서 그거는 1번 선지처럼 개념을 또 목적을 설명한다는 선지를 이끌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 예상 독자 분석이라는 점. 니은은 그 생각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에 선지들로 이어진다는 점.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보시는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갑니다.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제가 3번 문제와 엮어가지고 언급했던 문제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 문제 요새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봅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사건이 끊이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어요. 자,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게임 중독세를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인 거야. 이 문제에서요, 제가 이거 지금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뭔지 편견을 강화하여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고, 거기에서 무슨 뭐 게임 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게임 자체, 중독은 게임 자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 문제는요, 제가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보기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답지가 나와요. 이건 뭔데?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게임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흐름이. 맞죠? 그러면 선지 봐요.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는 게임 중독세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자, 답이 1번 바로 나왔다고. 맞나요? 요거 요약하니까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문제라는 거죠. 물론 고향에 내용적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이 문제의 요령은 뭐라고? 이 최근의 기출 보세요. 이 문제 유형은요, 이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논점을 잘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요약한 게 정답지가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머지들은 생각해볼까?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해 여러분, 게임 중독세 부과에 관한 것이 이 지금 글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야. 부과하지 말자는 게 이 글의 내용이고, 요 내용은 뭐예요? 보기는 부과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논점을 일탈해버리면 안 되겠죠. 3번. 세금을 통해 게임 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유해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게임의 유해성 성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쵸? 요 내용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4번.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중독세를 통해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한다.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에 관한 얘기가 보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에 없는 얘기가 여기에 어떻게 정답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5번. 부과한다고 해서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부과하자는 쪽인데, 그럼 이건 부과에 반대하는 언급이니까 이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도출되는 주장으로 적절하지가 않지, 당연히. 오케이? 좋았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10번 문제는요, 고쳐쓰기 문제인데요. 생각해볼까? 이 문제는 뭘 생각하라? 키워드는, 전략은 뭐예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B를 묶어놓은 걸 비교 대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가 바뀌었죠. 어디 있어? 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게임이 위축된다면 이렇게 여기 달한다까지네요. 그죠? 왜냐하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자, 제가 지금 밑줄 긋는 부분들 있죠? 여기 하고요. 이 뒷부분, 얘네들은요. 어때? 이거는 B하고 같아요. 달라진 부분은 뭐라고? 오로지 이거야. 그럼 before는 뭐였으니까 after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정답지가 바로 도출돼야죠. 오케이? 볼까? before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이제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왜 나오죠? 게임 산업 위축에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 중에 여기에 게임을 활용하는 즐거움의 패턴이 달라진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냔 말이야. 그래서 달라진 게 뭐야? 2010년 7.4조 원이었던 규모가 19년에 12.5조 원에 달한다. 이러니까 이건 뭐지?
엄청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수치를 통한 근거를 제시하는 걸로 바뀌었네. 불필요한 걸 빼고. 그럼 봐요. 답이 뭐야? 통일성을 저해하는 문장. 즉, 자 봐요.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 다른 말로 하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이 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됐네. 좋았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했다. 답 나왔어. 근데 봐요.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뒤에 봐.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문장을 추가한 겁니까? 그 뭐 몇 점 몇 조 원, 몇 점 몇 조 원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문장이었어요? 아니지.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10번 문제 전략은 뭐라고? before, after. 빨리, 비교, 대조.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좀 꼼꼼하게 지문의 내용을 너무 덤벙대지 말고 풀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죠? 최대한 영리하게 필요한 부분만 조회함으로써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빨리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왜? 3월 첫 학평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될 기본적인 화법작문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해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자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문제에서 배우고 익히게 된, 새롭게 알게 된, 또 한 번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이 전략들을 메모해 둔 걸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소화하는 복습을 해두길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언어, 그 다음에 독서 함께 김철원 선생님과 공부한 다음에 저는 5부, 6부에서 문학으로 좀 더 말랑말랑한 시간, 재미있고 감동적인 시간으로, 그러나 전략적인 공부 놓치지 않는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